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엔 늘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선거의 세계.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와 선거의 역사를 제대로 파헤쳐보고 6.1 지방선거의 이모저모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자리했는데요.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 이 자리에 한꺼번에 모셨습니다. 믿고 듣고 믿고 찾는 이 시대의 참 선비 윤비 교수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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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분 모르면 간첩이죠. 한국사계 아이돌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한국인인가 이탈리아인인가? 바니 바나 알베르토 몬도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있습니다. 유일한 홍일점이죠. 개그의 진심이지만 역사엔 더 진심인 역사 나 너무 좋아. 개그우먼 김경아 씨 모셨습니다. 소개 개인기 너무 좋아. 언제였죠? 2008년이었어요. 2008년. 제가 학창 시절에.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네 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 허심탄회하게 저희가 막 질문도 드릴 거고 또 선생님들 또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듣는 입장이죠. 듣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아는 정보도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라고요? 가만히 뜯겠습니다. 너무 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식인데 너무 깨갱이에요, 깨갱. 네, 우리 네 분의 활약 기대 많이 해보겠고요. 먼저 그 3월 9일 지난 대선이 있었잖아요. 정말 역대급 득표율 차 아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0.7%포인트 차. 와, 이런 대선이 있었을까 싶어요. 저 밤샜잖아요. 보는데 뭐야 어떻게 이런 선거가 있지 하면서 정말 쫄깃쫄깃한 심정으로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그때나 돼서야 결정이 됐죠. 그냥 정말 월드컵보다도 더 기대하고 치킨을 왜 다 시키냐. 왜 대선 투표는 치킨을 왜 시켜요, 여보? 새벽까지 정말 이런다고? 그래서 치킨 한 마리로는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2마리, 3마리 계속 시켜야 됩니다. 쫄깃했어요. 계속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니까요. 교수님은 20대 대선 어떻게 보셨어요? 요번엔 끝까지 예측을 못 하겠더라고요. 친구들끼리도 서로 SNS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다, 서로 뭐 의견은 오갔지만 그 중에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고요. 네네. 요번 대통령 선거는 사실 워낙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힘들었을 거고 또 그 후보자들, 당사자들도 아주 마음을 졸였을 거예요. 맞아요. 알베르토 몬도시는 투표권이 없어가지고 못했지만 그래도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통해서 이번 대선의 분위기 저는 뭐 집에 그래도 부인이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와이프도 지금 쓰면서 이렇게 받고 저는 그냥 빨리 자. 빨리 자. 끝까지 아무래도 사실 저도 한국에 15년 살았으니까 저도 관심이 많고 이 한국인인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 너무나 사실 중요한 선거였고 대통령 뽑는 거니까 저한테 사실 한국에서 대통령 대선 있을 때마다 신기한 게 저희는 대통령이나 총리를 직접적으로 뽑지 못해요. 그래요? 네. 이탈리아에서는 직접적으로 직접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국회의원들만 뽑고 국회의원들을 총리 그리고 대통령을 뽑는데 그래서 사실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국민들을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투표 같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반장 투표 느낌이잖아요. 대한민국 반장 어떻게 직접 뽑냐. 그래서 그거 되게 와 이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 많이 했죠. 정말 이게 저는 사실 정치학 전문가 아니지만 그러면 정말 이 제도 저희보다 좀 더 민주주의와 가까운 제도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보여지는 모습은 진짜 국민들이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알았네요. 이탈리아는 이렇게 선대를 한다는 게.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많죠. 진짜요? 이 차이가 정말 A4 용지 한 장 차이, 깻잎 한 장 차이, 초접전 대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또 제8회 전국 그러네요. 진짜 지방선거가 빨리 하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장선상이에요? 약 네. 3개월 만에 지선이 열리는 건데 이런 적이 있었나요, 교수님? 딱 한 번 있었어요. 오. 이렇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한 해에 열린 건 1995년 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한 번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거기에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가 너무 차이가 안 났잖아요. 0.10%.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지방선거가 앞에 대통령 선거의 연장이라는 느낌을 자꾸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이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나름의 의의가 있거든요. 지방마다 다 현안이 다르고 또 문제가 다르고 고민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너무 대통령 선거 연장선으로만 여겨져서 그런 문제가 또 묻히지 않을까. 이것도 걱정이 돼요. 나라만 앞으로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가보면 우리나라도 지역 간의 격차라든가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도 골고루 좀 같이 토론되고 논의되는 그런 선거면 전 좋겠어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예, 남은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 각 지역에서 열심히 힘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선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선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가 보이고 또 선거의 발전은 민주주의 성장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선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것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는 언제였습니까? 역사 공부를 좀 하세요? 역사의 진심이잖아요. 아, 그래요? 진심인 것과 지식은 달라요. 진심일 수 있잖아요, 누구나. 제가 이게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질문을 참 많이 하네요. 어쩐지 처음부터 심장이 쫄깃하네요. 두근두근 순간순간.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눈이 깊고 푸르니까 많이 좀 봐주세요. 다들 회피하세요. 자, 일단 우리나라 그 선거 역사를 볼 때 광복이 언제 되었느냐? 1945년도에 광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복되고 나서 이제 미군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뒤 1948년도 5월 10일 이때 이제 첫 번째 선거가 치러지는데 네. 근데 왜 첫 번째 선거를 총선을 치렀을까? 일단 총선은 누구를 뽑는 선거이죠? 국회의원? 역시 진심이 통했어. 진심이 통했어요. 저 질문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잘 알았어요. 맞습니다. 국회의원 뽑는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뽑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일단 법이 있어야, 헌법이 있어야 나라가 운영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치러진 선거가 바로 총선.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날 치러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까지는요, 뭐 고려, 조선 다 주권자가 누구였냐면 왕이었습니다. 왕조 시대. 그렇죠, 왕조 시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대한제국, 황제 시대. 그러니까 주권자가 왕이었고 황제였고 좀 더 뒤로 오면 일제강점기. 그때 뭐 어떤 기회도 없었으니까. 네. 이제까지 우리나라 그 소위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네. 주권자는 왕이나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주권자가 누구? 우리 자신,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 국민이 처음으로 자신 주권을 행사하는 최초의 선거.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그럼요. 얘기만 들어도. 반만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 중의 사건인 것이죠. 그 50총선이 보통선거이자 평등선거로 치러지게 되니 그 당시 분위기를 한번 좀 상상 좀 해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오히려 좀 실감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님의 나라였다가 일제 지배를 받았다가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주권, 뭐 주권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생소했을 시기에 그 선거를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걸 내가 해도 돼?
얼떨떨. 네, 한 그냥 왜 상태죠. 이렇게 뭘 주면 그거를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감격이라는 걸 느껴볼 겨를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되게 힘든 시기 겪고 나서 생긴 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도 드디어 진정한.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 이런 아마 이제 이런 마음으로 또 뽑았을 거고. 비로소 광복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열정 많잖아요. 열정 이런 장난 기회 아니죠. 생기면 아마 다들 야 제대로 해보자 이런 느낌이 또 있어. 아마 묘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 이 대선 정말 쫄깃한 대선이었는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야 이번 이렇게 정말 온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했던 이 대선의 투표율이 70%가 넘었는데 그럼 이 최초의 선거였던 이 50총선의 투표율은 과연 어땠을까? 지금은 막 엄청난 매체며 SNS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았을 것 같아요? 낮았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솔직히 한 저는 40%에서 50%. 40%? 저는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한 80%? 그러니까 80%? 아빠가 가라 그러면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높았다? 한 지금처럼 70%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너무 궁금해요. 빨리 투표율을. 예. 자, 첫 번째 선거의 투표율. 네. 투표율은요, 들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뭐야 높아서야 낮아서야. 높은 것 같은데 왠지. 아무도 안 갔나요? 아니 너무 낮던가? 나 너무 높던가? 95.5. 95.5요? 네. 그럼 다 간 거야. 다 간 거야. 1948년에 95. 그러면 100%인 거잖아요, 진짜. 그때 의무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걸린 거지, 걸리였는데. 와, 아니, 95.5%라고 한 투표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정말 경이적인 숫자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투표율인가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그래요? 그거는 해외에서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의 경우를 봐도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오지 않거든요.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9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거의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투표율. 북한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투표율 인솔에서 데려가지 않는 한. 엄청난 거죠. 근데 첫 선거다 보니까 뭔가 좀 좋으면서도 이게 잘 치러질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계획대로 잘 되거나 의구심도 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치러졌나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그 전에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내 손으로 뽑는다라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이 뭔가를 학교에서 막 열심히 공부하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최태성 선생님 같은 쌤이 계셔서 알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번 선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복 입고 다 쓰고 말로만 들은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이 문맹이 너무 높다 보니까. 문맹력이.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무원, 경찰, 마을 이장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어야 됐고요. 특히 이 당시에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 분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도움이 더 절실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와는 조금 모양도 많이 달랐고 지금보다는 조금 긴장된 분위기였다고, 조금보다는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당시 조선일보에 보도된 선거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조선으로는 처음 있는 남조선 총선거의 날인 5월 10일 서울 시내는 한적한 시골 거리처럼 하루 종일 잠잠한 분위기 속에 투표의 날을 보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교 혹은 사무소 등에 설비된 시내 약 730여 곳 투표소에는 투표하러 온 아낙네, 노인, 젊은이가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점점점 더 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요. 예. 진짜 이 분위기를 딱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네요. 네. 아까 최태성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남조선만 선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남한 쪽에서만 일단 남한만의 어떤 단독 선거가 치러진 게 이제 50총선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 사실 이 놀라운 투표율에는 비밀이 좀 숨겨져 있다면서요? 95.5%라는 이 경이적인 숫자가 나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 자, 일단 첫 번째, 네. 대대적인 홍보였습니다. 홍보를 했구나. 아, 그 당시에도 가능했군요. 물론 이제 지금처럼 뭐 SNS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당시 이제 미군정하고 이제 국회 선관위가 또 국회 이제 선거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뭐 예를 든다면, 이거 벽지 상간 이런 데 사실 어떻게 한 줄도 모르지. TV도 없지, 라디오도 안 나오지, 방법 뭐 언제인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미군 비행기가 뜹니다. 어머나. 떠가지고 그래요? 일명 삐라라고 하죠. 네. 이 전단지를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2일 총선이 시작된다 막 이런 걸 그냥 막 합시다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맹도 높고 뭐 이러잖아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뭐였냐면 안내 책자, 네. 그림 설명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왜냐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 지금도요. 우리 투표하러 갈 때 그 투표 방법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헷갈려요. 절로 가세요, 이렇게 가고. 그렇죠, 유전자예요. 네, 뉴스 같은 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이 당시엔 해본 적도 없으니 얼마나 몰랐겠어요. 그래서 그림 책자와 같은 안내 책자 이런 걸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아예 그냥 표어요? 표어를 또 작성해가지고 공모도 받고 또 알리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대표적인 표어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나라가 서는 한 표, 흩어진 우리 민족 투표로 뭉치자. 라임이 맞네. 라임이 맞아.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표도 있어요. 나는 집 보고 어머니는 투표자. 아, 애기. 뭐 그런. 사무권이 없으니까. 아니, 그 당시 치고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획기적인 표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정말 결정적인데 너무 재밌어. 뭔데? 이렇게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네 번째 방법. 선거 전날 이걸 금지시켰어요. 이걸 금지시켰다고? 뭐지? 선거 전. 저 음주. 맞아요? 왜? 선거 전날부터 당일까지 금지시킨 거 음주? 음주? 그거를 강제. 알베르토? 정답. 뭐야, 뭐 있어요? 죄송해요, 조금 안 봤네요. 상금 있어요? 아니, 상금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전날 처음인데 전날 뭐 술 먹고 냈고 뭐 그러면 못 일어날 것 약간 같아요. 이제 있으니까.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방법을 다 짜낸 거예요. 진짜 국민 모두가 혼란스럽고 뭔가 좀 삼엄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선거엔 진심이었던 거예요. 우리 국민 모두가. 그래서 첫 선거의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 첫 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경험한 첫 근대적 선거고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치러진 민주선거였다는 거에 큰 의의가 있어요. 특히 뭐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 보통 선거하고 네. 평등 선거랑 차이 아세요? 또 물어보신다. 아니에요. 그거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물어보신 거 같은데? 보통 평등? 보통 평등. 보통 사람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변등성. 누구나 할 수. 뭐지? 이거 헷갈리시죠? 네. 진짜 예. 헷갈린다. 근데 이게 보통 선거라는 거는 어떤 그 인종이나 네. 남녀 간의 이런 차별 이런 거 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보통 선거고요. 예. 평등 선거는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 더 많다거나 어떻다 해서 이 더 많은 표를 행사하는 건 평등 선거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그 네 개의 원칙이 다른 나라에서도 완전히 자리 잡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선거의 원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한 최초의 선거고 어쨌든 이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의 가능성 또 문제점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작은 씨앗처럼 자라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때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편으로는 극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문제와 싸우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해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시작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재밌으시죠?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알베르토 씨. 나 진짜 네. 나 막 받아 적고 싶어. 네. 근데요, 궁금한 게 당시 문맹률이 높았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거의 한 8, 90%에 달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후보를 확인하고 어떻게 투표를 했지? 진짜. 그게 너무 궁금해요. 후보자 이름도 못 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그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진짜다. 아니 이게 투표율이 95.5% 얘기는 했지만 네. 사실 문맹률도 거의 90%에 육박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투표를 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어디다 찍어? 아무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심지어는 숫자도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고 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1과 2가 붙으면 이게 12번이요, 이게 1번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지. 1등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그럼? 이때 썼던 방법. 기상천외한 방법이 있네. 어떻게 했어요? 당시 그 성관이라면 어떤 방법 쓰실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고민 아니 뭐 정말 이런 많이 거 한 같아 거야. 뭐 점 있는 사람이 점 있는 사람이 첫 번째요. 근데 그 얼굴이 안 그려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맞네 사진이 없네. 사진이 없어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사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사진이 있긴 있었는데 있기는 있었는데 구분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투표 용지에는 흑백이었을 아마 거고. 없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뭐였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짝대기 있습니다. 짝대기. 짝대기요? 짝대기? 네. 짝대기? 짝대기 하나 최태성, 짝대기 둘 김경아 뭐 이런 식으로. 자 짝대기는 알아보잖아. 짝대기 하나 찍어주쇼, 짝대기 셋 찍어주쇼 이런 식으로. 기발하다. 하나 둘 셋이요, 하나요, 뭐 이렇게만 이런 방식으로 지금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눈높이네 눈높이야.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진짜 다시 높았던 문맹률 상황에 딱 맞는 맞습니다. 선거운동이었네요. 네. 아 근데 또 네. 제가 그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그 정말 눈높이니까 우리 같은 게 도장 그 정해진 규격의 도장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뭐 내가 이렇게 세모를 하고 싶으면 세모도 인정. 뭐 별을 하고 싶으면 별도 인정. 그래서 그냥 투표를 했다. 그럼 그거는 그냥 유효표로 인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표시는 어떤 표시든 하면. 그러니까 온 게 땡큐인 거지. only thank you. 투표가 왔으면 땡큐인 거지. 아마 그때 또 처음이니까 사실 뭐 네. 기표 모양, 기표 연구를 위해서 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또 준비 시간이 없었을 거고 그럼요. 그냥 다들 투표하고 싶다 그냥 막 모르겠다 일단 하자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그 되게 자유로운 규정도 분위기. 이제 뭐 이렇게 무조건 뭐 체크를 하세요는 아직은 안 돼 있어서 처음에는 다 용인을 했다가 이제 2회 때부터 동그라미로 했는데 통일한 그것 거예요? 또한 네. 도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호박 꼭다리로 그건 됐어요. 호박 꼭다리? 뭐 나무까지 그러니까 동그라미면 다 인정.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접시 인정, 접시 인정. 너무 크지 않나요? 그러면 진짜 동그라미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아무거나 그렇게 그냥 했던 어느 거. 정도의 이렇게 수준에 맞게 이렇게 눈높이로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 너무 신기하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금 이제 전복자잖아요. 처음엔 그것도 이제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또 얼핏 듣기로는 6.25 전쟁 때는 그 동그라미 같은 게 없으니까 뭐 탄피를 이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그때 들었어요. 탄피요? 그쵸. 탄피. 그거 총알 쓰고 그죠? 나면 그 탄피. 그때는 6.25 이제 직후니까. 예. 그럼 언제 진짜. 교수님 이게 통일이 된 거예요? 이 기표 연구가? 이제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통일이 돼서 플라스틱 기표 용구를 전국에 보급했어요. 이거 외우려고 하려는 게 잘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표준화는 됐는데요. 네. 여기서 또 문제가 발견됐어요. 이 동그라미 표시. 네. 요게 문제라는 게 동그라미가요? 이게 왜냐하면 이 투표용지를 받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찍은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투표함에 접어서 넣어요. 네, 그렇죠. 접죠. 접어서 넣으면 이게 잘못하면 인주가 반대편에 묻어나거든요. 칼코마니. 누구를 찍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네. 실제로 그 대통령 선거가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혹시 내가 찍은 사람이 이렇게 접었을 때 다른 쪽에 묻어나가지고 무효 양쪽으로 않을까. 기표가 되는 바람에 무효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주변에서 하는 걸 제가 말 그대로 사표가 될 수도 들었거든요. 있으니까. 교수님 그럼 그때 억울하게 무효 처리 된 게 있겠지. 된 게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인가 내가 잘 찍은 뭐 일부러 그랬던 건지 인가 이렇게 돼서 그랬던 건지. 억울하지. 내가 무효가 된 줄도 모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지금도요. 사실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딱 접어도 이게 안 찍혀요. 안 묻어나잖아요. 안 묻어나요. 네. 근데 지금도 그거 알면서도 딱 접을 때 양쪽 그 라인만 쭉 접은다.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지금도 그런 불안감이 저는 막 있어요. 후회요. 네. 저도 그랬는데 지난 선거 때 그랬어요. 그래서 1992년에 14대 대통령 선거 네. 때 92년도. 그 동그라미 안에 사람 인자, 여기 시옷자처럼 사람 인자. 사람 인자가 들어간 요 기표 마크를 만들어서 네. 쓰게 됐어요. 그랬다 맞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요게 또 문제가 됐어요. 왜요? 사람 인자 괜찮은데? 이거잖아요. 왜 문제가 됐냐면요. 하필이면 요게 시옷하고 좀 똑같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시옷이지 사람이니 시옷.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네.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그 김영삼 씨였어요. 시옷. 예. 그러니까 요게 삼의 시옷. 무슨 암시가 아니냐. 주문 걸은 것처럼. 예민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 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생각해보니까. 있겠다. 시옷 안 되겠다. 그래서 94년에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부터는 다시 이 시옷자 네.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전복자가 들어간 드디어 표시로 이제 지금의 바꿨어요. 그거죠. 이렇게 생긴.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지금 우리가 찍는 거, 그거지. 지금 우리가 찍는 거. 예, 그거는 접어서 혹시 반대편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쪽을 진짜로 찍은 건지 알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무슨 의미예요? 이거 뜻이 있어요? 그런 거? 전복자는 사실 뭐 우리가 다 아시죠. 정치다. 예. 그 입시철에도 그렇고 정치다. 선거철에도 그렇고 이 그 뭐 의미가 좀 있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이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점을 쳤거든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중요한 점은 또 하늘의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이 민심은 천심이다. 그래서 하늘의 결정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 비춰진 게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또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맥락이 맞네. 후보자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고 그리고 미래에 관심이 가지면서 약간 그러네. 투표해라 이런 거죠. 그렇죠. 다만 이게 이제 꿈보다 해석이 좋은 건지 해석이 좋은 건지 실제로 뭐 이걸 들여온 사람이 정말 그걸 너무너무 열심히 생각해서 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질 수가 없다. 근데 해석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네, 꿈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교수님한테. 그러니까요. 해석을 너무 잘해주실 것 같아요. 기초 연구의 발전 또한 우리 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각 선관위 관련자들의 노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요즘도 잘 몰라서 막 무효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경화 씨는 네. 아세요? 무효표, 유효표의 아니 기준? 저는 아까도 우리가 막 말했지만 네. 내 그 신성한 한 표가 무효가 되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후 불기도 하고 네. 새로 넣기도 하는데 네. 저는 요번에 이거 찍었는데 네. 한쪽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안 되고 한쪽이 약간 이렇게 힘을 덜 준 거예요. 아, 진짜 고민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찍어야 이게 돼. 다시 찍어야 되나? 그냥 내도 되나? 저도 그거 궁금하네요. 근데 다시 찍었는데 조금이나 이렇게 두줄 넣어가지고 이거 무효 문제면 어떡하나. 진짜 그 안에서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진짜 힘들었겠네요. 네. 아, 왜 안 나오지 저기 저 나머지 그거 보고 땀나죠. 거기서 인터넷 뒤지고 싶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거 괜찮은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표 연구가 정해진 기표 연구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기표 연구에서 찍힌 표시가 일본 표시돼 있다거나 네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확인하려고 여러 번 해가지고 이렇게 중복 표시가 돼 있어도 그건 문제가 없어요. 아, 유효표예요? 칸에 되어 있으면 아, 다행이네요.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효표의 기준을 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번에. 유효표. 예를 들면은 유효표의 경우에는요, 기표 마커가 완전하지 않아도 네.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면 돼요. 지금 방금 그 설명드린 자리에 거잖아. 있다면 또 투표용지 일련 번호가 뭐 잘라졌다거나 손상되지 않았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표란에 기표됐는데 후보자라는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접선되지 않으면 네네네. 뭐 역시 유효표고요. 유효표.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 프로그램에 나오기 위해서 한번 그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네.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들여다보고 나니까 아 우리나라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정말 함부로 다루지 않게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정말 기준 다 알고 이렇게 깊이에서 들어가면 덜 긴장할 것 같아요. 더 긴장하죠. 더 긴장하죠. 왜냐하면 그러네. 무효표가 되는 기준도 있거든요. 그렇죠. 나도 무효표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반대로. 만들어야 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투표 용지가 이게 완전 찢어져가지고 어느 란의 기표라는 건지 알 수가 없으면 무효표가 되지요. 네.
또 기표 마크를 표시한 후 문자 나 거기에 뭐 사람 이름을 썼다거나 파이팅 뭐 이런 거. 꼭 되세요. 누구 사랑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름을 썼다든가 내 마음의 대통령 뭐 이런 거. 뭐 길동이 왔다 갔다 이런 거 썼다거나 뭐 가운데 뭐 찍어놓고 가운데 한 번 더 찍내서 이 점을 한번 그려놓다거나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무효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최대한 그 의사가 드러난다면 그 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실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기침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번에 가실 때 너무 떨지 않아도 너무 될 걱정하지 거라고 않아요. 말씀드리지만 저도 역시 다음번에 가면 역시 또 재고 이렇게 해서 뻔하죠. 뭐. 건전한 긴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건전한 기장 좋네요. 예.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선거의 역사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선생님,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뭐 그 선거 역사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선거 50총선 얘기했잖아요. 네. 50총선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뽑았고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헌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이제 뽑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처음 대통령을 뽑았을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이랑 똑같지 않았어요? 선거를 해서. 아니에요. 처음 대통령 뽑는 방식은 이탈리아 방식. 이태리 방식. 네. 이태리 스타일. 이태리. 국회의원들이. 아까 국민들이 간접제라고. 그렇죠. 아까 국민들이 누굴 뽑았죠? 저희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뽑았죠. 예, 똑같아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 예, 처음에는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간접 선거. 간접성. 예, 이걸 이제 줄여서 간선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네. 국회에서 뽑힌 거예요. 네. 그러다가 다음 대선, 그러니까 2대 대통령을 뽑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요. 이럴 때.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선제. 직접 선거, 그래서 직선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선제가 이제 계속해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 선거 부정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렇게 쌓이다가 정말 역대급 부정, 역대급 부정 선거가 터집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1960년 3월 15일 3.15. 3.15 부정선거 들어보셨어요?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영화에서 저는 본 것 같아요. 영화에서 다뤄졌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정말 지금 말씀을 해주셔도 진짜? 이런 류의 정말 부정한 행동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다고 들었었어요. 시대의 네. 부정선거도 시대의 네. 부정선거. 정말 이 단군 이래 이제까지 이런 선거는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선거는 없었다.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고 정말 너무 나쁘끄러운 행동들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범죄인가 선거인가? 네, 정말. 그 표현 좋네요. 진짜 이랬어요.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이제까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이런 선거는 없었다. 이거는 범죄인가 선거인가? 아나운서가 되게 멋있다. 좋았어요. 바로 그냥 정리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때 대통령과 부통령 제도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부통령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이때는 대통령도 뽑고 부통령도 뽑아야 되는데 당시 이제 먼저 대통령부터 볼게요. 네. 이 대통령 후보에는 여당 후보가 이제까지 나왔던 이승만 대통령 여당 후보 나왔고 야당 후보로는 누가 나왔냐면 당시 그 민주당이었는데요. 조병옥 후보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네. 이 대통령 선거를 뽑기 한 달 전에 야당 후보였던 이 조병옥 후보가 사망합니다. 한 달 전에. 네. 어떻게 그러니까 지병이 지병으로. 있었나요? 지병이 돌아가신 있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는 뭐 거의 뭐 이승만 대통령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단독 후보로 나간. 뭐 다른 후보도 있었지만 어쩌면 뭐 집권 여당이니까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3.15 선거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연배가 많으세요. 얼마나 되셨는데? 80대가 넘으세요. 이미. 아니 이승만이라는 이름은 저기 대한제국 독립협회부터 이게 활동하시는 분이라서 그렇죠. 거의 그분의 삶이 근현대사예요. 예. 근데 이쯤 되니까 이제 너무 연배가 많으신 거라
연배가 많으시니까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임기 중에. 그럼 죽을 수 있죠.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렇죠. 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뒤를 누가 있냐면 부통령이 부통령. 있게 돼 있어요. 내 편이 돼야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부통령의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네. 정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집권 여당 그 당시 집권 여당이 자유당이었는데 네네네. 사활을 걸고 부통령 후보 지금 이야기했던 이기붕 네네네.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이기붕 후보가. 이기붕 후보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면 당시 상대 그 진영의 후보는 야당 후보가 장면 후보였는데 사실 그 이전 선거에서 똑같이 부통령, 장면, 부통령, 이기붕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전 대선에서. 여기서 장면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아, 이거 이러다가 혹시 네. 장면 후보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정권이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것. 내가 인기가 없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승복해야죠. 네,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지키는 건데 이게 아직 민주주의 역사가 짧다 보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권을 연장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한번 그 구호 시작. 지금까지 이런 선거는 없었다. 이것은 범죄인가 선거인가. 진짜로. 3.15 부정선거가 시작된 겁니다. 자,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부정사를 들어보시면 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이런 이게 일이. 코미디도 이렇게는 안 쓰나. 그렇죠. 이런 네. 욕먹잖아요. 어떤 방식이냐면 사할 사전 투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유권자의 그 40%가 이미 그 기표한 투표용지를 미리 더 넣어두는 부정행위를 한 건데 예를 들면 이거죠. 한 마을에 유권자가 100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100명이 있어요. 근데 뚜껑을 열었어. 네. 뚜껑을 열었더니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가 나온 거야. 100명밖에 없는 마을에. 진짜 이미 어이없다. 이미 끝났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아니, 어떻게 100명밖에 유권자가 없는데 찬성표가 150표가 나와. 투명 인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투표가 아니네. 그렇죠. 네. 이런 식의 투표를 한 거예요. 이런 식의 부정행위.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완장부대 동원. 완장. 이거는 뭐냐면 이 완전 찬 사람들이. 그왜 폭력배들 있잖아요. 네. 당시 그 정치 깡패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 완장 딱 둘러가지고 자유당 안 찍으면은 알지? 끝났다. 자유당 가만 안 알지? 둬. 들어가기 전에. 나 알지? 기억해도 자유당 뭐 이런 식 분위기. 번역적으로. 억압적. 그렇죠. 게다가 네. 좀 더 확실하게 너 알지? 완장 알지? 네. 찍어. 네. 근데 내가 못 믿지. 이거 투표. 들어가면 그 앞에서 그렇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 3인, 5인, 9인, 3호 9인조 공개 투표. 뭐 369도 아니고 뭐 확인하는 거야. 누가 뭘 찍었는지. 짝을 지어가는 네.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명, 3명 가서 찍은 다음에 뭐야? 어디 몇 번? 자유당 찍었지 맞지? 이런 식으로. 치사해. 너무 치사해. 이런 식으로. 비밀이 없잖아. 말도 안 되는 비밀 투표인데. 말도 안 되는 이런 투표를 잘 넣은 거예요. 이건 뭐 거의 공개 아닙니까? 공개 투표. 투표죠. 비밀 투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은 95.5%그 처음 투표했던 게 너무 퇴색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붕 표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150%. 아 그렇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장면 후보가 인기가 어차피 많았으니까. 거의 뭐 많은 네. 거의 그럴 전 수도 국민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예 차단하겠다 이거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 그 당시 고민한 거예요. 무슨 일에도 이기붕 후보가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럼 투표할 때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하자. 그럼 아예 개표할 때도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개표수를 조작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자. 개표할 때도 하자.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정개표의 사례. 첫 번째, 피아노 개표. 피아노? 이거 뭐냐면 개표 도중이요 이 손가락에 인주를 묻힌 뒤에 반대표에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듯 문질러 주세요. 아, 장면 후보에 등이 그렇죠, 문질러 주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장면 찍은 표가 있으면 네, 그 옆에다 이제 뭐 장면표를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죠. 무효표를 만들어 버려. 무효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세요. 이게 피아노 개표. 그다음 두 번이 뭐니? 올빼미 개표. 그러니까 개표 도중에
갑자기 불이 떨어져. 뭐야? 이거 영화에서 봤어요. 그때 쓱, 네. 쓱. 이런 방식으로 바꿔치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기 때 모든 게임할 때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어른들의 투표인지 아이들의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대한민국 근현대에서 일어난 일인 건지 이럴 거면 그냥 해 하지 왜 투표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조차도 걱정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했는데도 아까 알베르토의 걱정처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병뿐만이 나면 어떡하지? 진짜. 네. 범죄를 저지를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완전 범죄. 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 개표위원들 있잖아요. 네. 개표위원들한테 정성껏 닭죽을 대접합니다. 정성껏. 네. 아니 왜 전복죽도 아니고 닭죽이래요? 그 당시 이제 몸보신 할 때는 또 뭐 닭죽 뇌물의 주니까. 의미인 거예요? 네. 토종가. 토종닭. 왜 닭죽을 준 거죠? 닭죽을 어떻게 해요? 주무시라고. 왜요? 아, 수면제 같은 거 먹었어. 정답. 진짜. 나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싫어. 너무 닭살도다. 고생하셨으니까 닭죽을 사용했는데 근데 거기에 수술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주무실 사이에 바꿔치기 하는 거죠. 올빼미 작전. 영화 같아요 이거. 이게 말도 안 그 되는 정도로 공부를 했어봐라. 문화가 타락하면 이렇게 어린애들 놀이만도 못하는 이런 걸로 변해버려요. 야,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아, 일이잖아요. 너무 비교육적이에요. 실제로 가끔 선거에서 너무 과열돼가지고 네. 감정적으로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어린애들 싸우는 거 뭐가 다른가? 하나 다를 게 없죠. 예. 합리적인 토론도 하지 않고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삿대질하고 막 욕하고. 그 앞에 말씀 치고만 드러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술도 못 먹겠던 거예요 당시에 처음에는. 그리고 지금 뭐 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네. 들으니까 전 뭐 알던 얘기도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특히 이런 일의 사례들은 뭐 유난히 우리가 창조성을 발휘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창조성. 너무 우리가 참신하다. 참신해. 전 세계의 타락한 투표 역사에 다 있었던 사례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서 집대성했다고 말합니다. 집대성. 종합선물. 부정선거의 집대성. 집대성. 대박이다 진짜. 아, 이런 거로 집대성을 하냐. 그러니까 할 게 많은데. 대단하다. 그러니까 연구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했죠. 전 세계적 사례, 부정사례를 다 연구해가지고 네. 그 제대로 한번 실현해 본 거죠. 정말 쓸데없이 공부했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웃긴다. 요즘에는 이런 거 상상도 할 수 없고 또 그런 제도도 장치가 잘 마련돼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뭐 저런 역사들을 겪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네. 선거에 대한 우려 또 부분적으로 불신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 선거 관리 하나에 있어서는 네. 세계에 내놔도 그야말로 자랑할 만한 진짜. 그런 꼼꼼하고 아주 정밀한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투표 과정에서는 우선 투표 참관인 제도가 있고요. 네. 투표함 봉쇄 봉인 제도도 있어요. 그리고 사전 투표, 우편 투표 보관할 때 이 네. 장소를 또 공개하는 제도도 있고요. 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저도 사실은 다 알지도 못했고 그 전에 뭐 관심 갖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나오기 전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어요. 예. 좀 생소하시죠? 우편 투표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본 거 같아요. 참관인이 있다라고는 들어봤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있는지는 몰랐네요. 예, 참관인 제도는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씩 선정을 해서요. 네. 이 투표 과정을 감시하는 제도인데요. 지금도 투표장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꿔치기 금지 뭐 이런 거 지켜봐야 된다. 나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뭐 문제가 생기면 이의를 제기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본지 아까 말씀하신 거. 봉인, 투표한 봉인 그거 제도. 자물쇠로 걸어놓고 그런 거 예.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투표 시작 전에 투표함 이상 여부를 확인을 다 한 다음에 네. 투표함 뚜껑을 닫고요. 이제 앞뒤를 자물쇠로 잠가요. 네. 그다음에 그 위에 투표 관리관과 네. 그리고 후보자별 네. 투표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 봉인지로 딱 이렇게 봉인을 해봐요. 봉인을. 아, 미리 예. 그 투표 용지가 안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는 서로. 거기 이제 이 특수 봉인지라서요. 네. 이 특수 봉인지 같은 경우는 누가 뜯었다거나 손상을 입히면 네. 바로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표시가 예, 나옵니다. 예. 표시가. 아, 예. 그래서 이 한 번만 떼도 특수 봉인기 그 기능이 상실돼요. 예를 들면 뭐 침을 발라고 싹 떼본다거나 아니면 뭐 잘라서 다가 다시 붙인다 이런 게 불가능하고요. 진짜. 그래서 일단 딱 그 특수 문양이 발생하면서 이 손상이 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 특수 봉인지 훼손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참관인 서명 여부로 이게 이제 이 투표함이 안전하게 투표가 끝난 이후에 누구도 손을 대지 않고 여기 왔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네. 우리 역사에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3.15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거제도가 이렇게 그럼. 전 세계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은 거네요. 이 3.15 부정선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우리 광장의 역사? 예, 정말 광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가 나오니까 일단 학생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도 반장 선거를 이렇게 안 뽑아. 너무 부끄러운 거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닭죽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표를 바꿔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이런 모습 보이니까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런 선거 안 된다라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다 들고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활용정전 우리 교수님이 나오셨죠. 네. 아니, 우리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아, 교수님들이, 야,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나왔다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더 이상 우리 학생들 희생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결국 4월 26일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국민이 원한다면 하고 물러나시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개헌을 하는데, 야, 이거 대통령한테 너무 힘을 밀어주니까 이거 좀 너무 문제가 많다 라고 해서 헌법을 바꿉니다. 그 헌법이 이제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아마 이탈리아식인 것 같아요. 그 국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는, 집권 여당에서 모든 행정권에 다 장악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물론 이때도 대통령은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윤보선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뽑냐면 다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다시 간선제로 돌아왔네요. 아유, 오늘 잘들 들으시네. 맞습니다. 다시 간선제로 간 거예요. 다시 간선제로 갔다가 이제 또 한 번의 이슈가 벌어지죠. 정치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정치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5.16 군사 정변 이후에 다시 헌법을 바꿔요.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예, 이러면서 다시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힙니다. 뽑히다가 1972년도에 이때 정말 우리 현대사에서 참 놀라운 헌법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 헌법이 뭐냐면 유신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들어봤어요, 유신헌법. 네. 이 유신헌법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한 권력을 실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까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시 대통령 간선제. 이제까지 대통령 간선제는 어디서 대통령을 뽑았죠? 국회였죠. 72년 유신체제에 의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다. 어디서 뽑냐면 체육관에서 뽑습니다. 네? 체육관에서. 체육관에서 뭘 뽑아?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데요, 천하장사 뽑는 자리 아니에요, 거기는? 맞습니다. 천하만세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형식적인 대통령 선거를 체육관에서 한 다음에 그냥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형식적이네요. 그러다가 87년 체육관 대통령 누구? 이걸 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못 참지, 이제 못 참지. 그렇죠. 이제 87년 대선에서도 역시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을 자꾸 뽑아야 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아야지 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느냐? 니들 지금 장난하냐? 부정선거는 투표라도 했어. 그렇지. 네. 투표도 못하게 만들어. 네. 이건 독재다. 이런 식의 어떤 불만들이 쌓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87년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당시 그 전두환 정부에 대한 저항, 이 저항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체육관에 대통령 뽑으면 안 된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더 이상 이거는 아니다. 대통령 이제 우리 손으로 뽑겠다.
이러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 전두환 정부에서 굉장히 놀라운 대책을 하나 발표합니다. 오. 이게 뭐였냐면 1월 달에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87년도 1월 달에 있었고 네. 4월 달에 네. 그 전두환 대통령이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해요. 4.13 호헌. 호헌 조치. 아, 헌법을 지키겠다. 4.13 호헌 조치 때 저희는 저거를 뭐 대학교 2학년 때니까 텔레비전으로 다 봤거든요. 네, 봤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개헌을 통해서 국민들이 인기 없는 사람은 끌어내리고 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자. 또 뭐 그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 했거든요. 당시 또 야당도 그런 그 개헌을 요구하는 이런 여러 운동을 벌였고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안 바꾸겠다. 지금의 헌법 가지고 그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법이 뭐예요? 계속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겠다 뭐. 그렇죠. 그게 호언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실 헌법을 지키겠다면 대통령이 지키겠다면 그거 좋은 말 같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책인가 했어요. 포장을 너무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헌법이냐는 거예요. 체육관에 또 대통령을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은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비극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 저 알아요. 어떤 거죠? 이한열 열사가. 그 당시 이제 연대생이었죠. 이한열 그 학생이 그 연대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그래서 의식을 잃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신문에 이게 왜 피 흘리며 쓰러진 장면이 딱 나오니까 정말 그 당시에 이 시민들이 이게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 역사적인 6월 항쟁이. 그렇죠. 정말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이 6월 정말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 당시 왜 등장했던 넥타이 부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시민들 그 회사원들도 참여하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종교인들도 다 뭐 사찰이면 사찰 뭐 성당이면 성당 교회면 교회 그때 그 유명한 그 하나의 그 장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명동성당에 그 시위의 그 본부가 이제 차려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공권력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그 김수환 추기경 지금 돌아가셨죠? 김수환 추기경이 딱 그 경찰들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학생들 앞에 수녀님들이 서 계실 것이고 수녀님들 앞에 신부님들이 서 계실 것이고 그 맨 앞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밟고 신부님들을 밟고 수녀님들 밟아야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이때 그 모습들이 정말 감동이에요. 이 광장의 역사가 이 정말 전 그 시민들과 국민들의 어떤 그 열망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 속에서 이 6월 민주항쟁이 나오게 된 거죠. 김수환 추기경의 그 말도 진짜 기름을 좀 붓는 격이었어요. 당연하죠. 이건 뜨겁게 타오르잖아요. 3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지금 막 끌어오르는데 그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태극기 하강식이 되면요. 그때 이 길거리에 있었던 이 버스 기사님들, 택시기사님 동시에 경적 소리. 누가 그러더라. 경적 소리는 사실은 엄청난 소음이잖아요. 근데 어느 분의 그 증언에 의하면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적 소리는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더 이상 이 열망을 막을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당시 그 집권 여당 총재였던 노태우. 이 노태우가 1987년 6월 29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6.29 선언. 6.29 선언의 핵심 뭐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직선제 받아들이겠다. 우리 교수님은 그때 당시 그 산 증인으로 대학생으로서 직접 보셨잖아요. 어떻게 화염병 좀 던지셨습니까? 외치셨습니까? 옆에 서셨나요? 네. 그 6.29 선언이 발표되던 날 저는 기억을 해요. 그 6.29 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 경찰서나 파출소는 전부 이렇게 철망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 대학생들의 시위를 막으려고. 그런데 이제 국민들과 정부가 화해했고 민주주의의 날이 밝았다라고 해서 그 철망을 다 떼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경찰들하고 길을 같이 청소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냥 뭐 퍼포먼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만큼 또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대가 컸고요. 저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 우리의 민주주의가 정말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저게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줬던 순간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맞는 문제를 겪게 될 것인가를 어떤 예고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에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마 저 시기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한 30년 됐잖아요. 30년쯤 지나면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는 좀 더 떨어져서 이 바라보고 분석할 그런 시간이 됐거든요. 그 전의 세대들은 사실 너무 감정적으로 그 시기와 긴밀히 연결돼 있어서 보기를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객관성을 약간 잃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어느 역사 연구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저 87년도 아직도 우리가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새겨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6.29 선언의 결과 네. 이제 여야가 정말 헌정사에서 처음이에요.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헌법을 바꿉니다. 이제 뭐 그만? 대통령 체육관 그만. 그만. 예, 그 당시 그게 시대 정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합의를 해서 만든 헌법. 이제 9차 개헌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5년 딱 한 번. 5년 지금의 단임. 대통령제죠. 그렇죠. 5년 단임 직선제. 지금 자, 어때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 뽑는 게 5년 임기 딱 한 번 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87년 체제에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투표하는 그 투표 용지를 잘 보시면 87년 그 뜨거웠던 아스팔트 6월 위에 그 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그 아스팔트 위에서 정말 최루탄 가스에 눈물, 콧물 막 펑펑 흘리면서 그 광장에 섰던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그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 꿈이 지금 우리 그 투표용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민주주의가 한 사회에서 결여되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한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시기였습니다. 너무 영화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생생하게 들으니까 오히려 더 그 현장에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선거였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당연한 이 투표가 정말 그 6월 아스팔트에 쓰러져간 선배님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막 진심으로 하게 되는 마음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무려 16년 만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직접 선거로. 근데 직선제를 쟁취한 첫 선거인데 여기에서 또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다고. 여기서? 바로요. 여기서. 나 이건 몰랐네. 왜냐면 지금 이 엄청난 정말 이 6월 항쟁의 어떤 그 시선 속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진 거잖아요. 그러니 눈을 크게 두고 지켜볼 거 아닙니까? 혹시나 이렇게 정말 고생하면서 이 만든 직선제인데 이것들이 또 혹시 부정한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3.15 부정선거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역사가 너무 있으니까. 호되게 당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는 되게 막 지켜보고 있는데 구로구을 그 부재자 우편 투표함 이거 이송 과정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이제 구로구을 그 부재자 투표함을 이제 옮기는 거예요. 개표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그때 이걸 감시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거 왜 지금 옮겨? 지금 투표 중인데 이거 지금 왜 옮겨? 이거 혹시 부정 투표함 아니야? 혹시 가져가가지고 이거 바꿔치기 하려는 거 아니야? 의혹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정부나 이제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니다. 이거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금 가는 건데 그런 일 없다라고 이제 대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소문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야, 지금 구로구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대. 이러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정투표일지도 모르는 이 현장을 지켜야 된다. 네. 막 논의 끝에 네. 구로구을 이 투표함은 열지 않고 여기에 들어있었던 4,325표 무효 처리. 그러면서 이게 진짜 이 역사의 한 장면을 들어가 버리는데 그 문제가 되었던 투표함 있잖아요. 네. 그 투표함은 열지 않은 상태로 네.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냥. 그대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열지 않고 도대체 이게 부정인지 부정이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았지. 확인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 그렇죠. 무효 처리하고 그대로 그냥 창고로 들어갑니다. 진실 확인을 안 하고요. 예. 그 당시에.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나요? 그거는?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우리 500원 교수님이 드릴까요? 알려주실 거예요. 진짜요? 그 열었어요? 서로 짜고 오신 거예요? 아 진짜 영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토스가 자연스러워. 한번 알려주시죠. 저 광고 나올 줄 알았어요. 궁금하시죠? 네. 열어봤더니요. 4,325표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안뚜껑, 바깥 뚜껑, 봉인지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예. 부정은 아니었던 그러니까요. 거네요. 예.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이것을 꼼꼼하게 감정했거든요. 이 이외에도 무슨 다른 어떤 조작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 투표용지가 녹아내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자체로는 부정투표가 없었던 거죠. 29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네요. 그러면 현재는 그 사전 투표함이나 우편 투표함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안전하게 잘 되고 있겠지만요. 그렇죠. 일단 사전투표함 같은 경우 사전투표가 종료되면요. 네. 투표함을 봉인을 해서 참관인, 경찰관과 함께 이게 그 선관위에 인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 관리를 위해서 선관위는 그 주변에 이제 각종 그 감시 장치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별도로 구획된 곳에 이 투표함을 두고 그리고 CCTV와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24시간 빠짐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감시를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봤는데 이제는 뭐 두 분 다 이론적으로는 거의 반 전문가 되셨죠? 네. 알베르토. 그럼 뭐든지 물어보세요. 반 전문가까지 아니지만 다른 자리에 가서 저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여기서는 안 되고 집에 가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외국인 친구들 만날 때 야 너 이거 아니야? 이렇게 6월 한장 아니야? 이렇게 좀 편안하게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분에. 그 선언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행동에 옮겨야죠. 곧 기다리고 있는 선거, 코앞에 다가온 선거. 맞아요. 뭡니까? 우리 지선이 만나야죠. 지선이 만나야죠. 지선이 만나야지. 지방선거. 너무 빵 터지시는데. 지선이 처음. 아우 아저씨 이런 걸로 웃으면 안 돼요. 아니 시선이 너무 재밌어. 지선아 사랑해. 기억이 확 남겠어요. 예.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일꾼, 우리 동네 살림을 꾸려나갈 대표자를 뽑는 정말 중요한 선거잖아요. 그럼 교수님,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후보자들이 누가 나왔는지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또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적어도 뭐 가족들끼리나 친구들끼리라도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거를 하러 가실 때 뭐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절대로 신분증은 잊지 않으셔야겠죠. 예.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번에 한 사람당 투표용지 몇 개 받는지 아세요? 몇 장을 받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설마 9장. 다운. 9이 너무 많고. 그럼 7장. 예, 맞습니다. 7장이에요. 7장. 와.
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1인당 7장을 받는데요. 다만 세종은 4장, 제주는 5장이에요. 그 외에는 다 통일이에요, 7장? 세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누구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숨차서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시도지사인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을 뽑습니다. 이렇게 나뉘는구나. 저도 이거 다음번에 또 외워라 하면 다 못 외워요. 공부해야 돼. 공부할 게 많네요. 7장. 그래서 7장을 받아요. 그 7분을 뽑아야 되는 것도 다 우리가 공부해야 돼. 저 지금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끝나고 조립국관리사무소 전화하고 된다고 하면 이따 하나씩 하면서 공부하고. 근데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해야죠. 아이고, 할 게 많네. 바쁘겠는데? 바빠요. 좀 헷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있는지 미리 좀 현장에 다녀왔어요. 네, 함께 모의 사전투표 현장 가보시죠. 지금 제가 삼양은 모의 사전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관내 선거인, 관외 선거인으로 나눠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관외 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총 투표용지 7장에 그리고 회속용 봉투까지 주어집니다. 관외 선거구이기 때문에 관내로 이 투표용지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속용 봉투를 주는 거고요. 나는 왜 회속용 봉투를 안 주지 하는 분들은 관내 선거인이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내 선거인은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헷갈리고 다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신분증만 투표 사무원분들께 제시를 해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내가 관내인지 관외인지 알려주실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투표하러 가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사전 모의 투표를 마쳤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지난 대선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투표 사무원분들이 7장의 투표용지를 직접 출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해 주시고 미리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또 어떤 정당을 찍을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 후보를 좀 찍어야겠다 고민을 하시고 오시면 투표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일 지방선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시간입니다. 만약 선거 당일에 시간이 없거나 바쁜 일정이 있다면 사전투표 꼭 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 사전투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면 너무 손쉽게 할 수 있겠죠?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전문 투표꾼이네. 그거 괜찮은데요, 수식어? 전문 투표꾼. 이렇게 기분 좋은 수식어는 또 처음입니다. 그러면 전문 투표꾼인 제가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지난 대선에 약간의 그 혼란과 혼돈이 있었잖아요. 확진자, 격리자들 투표 때문에 일반 유권자랑 좀 동선이 겹쳐가지고 말이 좀 많아서 선관위가 좀 곤혹을 치렀었는데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30분의 시차를 뒀습니다. 이번에도 있어 확진자 이번에도 있어요? 확진자, 격리자가 똑같이 그 이번에도 참정권을 있구나. 지켜주기 위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확진자나 격리자 투표는 30분 간격이니까 6시 반 이후부터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8시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아예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오시면 일반 유권자와 확진 격리 유권자가 동선이 겹치지 않으니까 혼란이 없어요. 사전투표도 마찬가지. 사전투표도 마찬가지. 사전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확진 격리 유권자가 투표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본투표인 6월 1일에도 마찬가지 할 수 있습니다. 6시 30분부터 하시면 되는데 본투표 날은 30분 더 앞당겨져서 끝나요. 그러니까 7시 반에 끝난다는 거예요. 1시간밖에 없다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진 격리 유권자들은 좀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어떤 투표? 사전투표. 그렇죠. 사전투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너무 막 쫄깃쫄깃 지난 대선도 득표율이 0.7% 차이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어떤 선거는 단 한 표 차로. 에이, 그건 아니지. 에이, 그렇지. 에이, 그렇지. 에이, 한 표 차이가? 표가 어떻게 돼? 단 한 표 차로 당선이 됐어요. 어디? 자, 2017년 아르헨티나 군수 선거. 찾느라고 애쓰셨네요. 네, 맛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군수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유권자가 2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인데 투표한 사람이 51명이에요. 예. 근데 10표는 무효표가 나왔고 40표는 백지표야. 한 표에만 이 후보를 찍은 거죠. 그러니까 한 표 차만 된 거야. 그 비긴 적이 있어요? 비긴 적이요? 비긴 적도 있어요. 있어요? 비긴 적도 있는데 비겼을 때 누가 당선이 되느냐. 그것도 궁금하시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안 해? 다시 안 해요. 가위바위보. 기준이 있어요. 기준? 예. 그럼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나이인가? 토스를 잘하시네 다. 뭔지 어려운 건 다 토스하는 거 같아요. 어려운 질문 들을 때 교수님. 어려운 건 지성이네. 근데 그 지난 지방선거 총 6차례 가운데서 동일 득표가 일어난 경우가 이제 7번. 근데 이 경우에 누가 당선이 됐느냐 하면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 공직선거법 190조에 의하면요. 지방선거에서 동일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 순서로 당선자 정이 되죠. 그러니까 유서야, 장유 유서. 5명이 만약에 동일 득표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여태까지 그 어느 정도 나이 차이로 동일 투표인데 연장자가 된 게 가장 그 최소의 나이 차이였을까요? 최소 나이 차? 네. 한 살? 한 살입니다. 예, 진짜요? 맞습니다. 예, 딱 한 살 차이로 동일 득표를 했는데 그 중에 연장자가 이제 당선이 됐죠. 한 살 차인데 와. 그게 이제 어디서 발생했냐면 아까 그 목포 MBC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신안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제1회 지방선거 구시 군의원 선거에서 전남 신안군에서 고 후보와 윤 후보가 경합을 벌였는데요. 동률이 나왔고 똑같이 379표를 얻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표차는 뭐 0표였지만 윤 후보가 나이가 더 많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당선이 되셨다. 야, 이거 진짜 아깝다. 다른 상황이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 하나쯤 뭐 괜찮겠지. 아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겠네. 네. 와, 완전 당락을 결정할 수 있네. 아까 제가 그 아르헨티나 군수 선거 예로 들었잖아요.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있어요? 그런 사례가? 지난 2008년 강원도 네. 고성 군수 재보궐 선거였는데 무소속 후보가 4,597표를 얻었어요. 4,597표. 그래서 상대 후보를 단 한 표 차로. 있었구나, 우리도. 이거 우리 제작진이 아마 뉴스 딱 그 화면에 CG로 처리해 줄 거예요. 그거는 몇 번 진짜 재검해야 되겠다. 진짜.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충남 청양군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김 후보하고 임 후보가 나왔는데 당락의 차이는 단 한 표. 와, 있었네. 한 표 한 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총선 때 최소 표차로 당선이 된 게 있어요. 한 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규모가 좀 더 작을 수 있으니까 한 표가 나오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소 표차로 당선이 된 사례가 있어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광주군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을까요? 한 표는 이상입니다. 한 표 이상이면 100표 미만인 거예요? 100표 미만? 100표 미만. 다운이죠. 100표만 해도 진짜 엄청난 건데. 7표. 다운입니다. 왜? 7표 미치라고요? 네. 5표. 다운입니다. 3표. 정답. 최태성 합격. 국회의원 선거인데? 야, 대박이다, 진짜요? 이게 실제 사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날에 놀러가
투표하러 안 가고 놀러 가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알 수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무조건 자기는 자기 찍고 일단. 그 다음에 가족들 찍고. 한 편 무조건 행사. 무조건 행사. 투표의 중요성 그러네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러네. 네. 내가 행사하는 이 한 표, 이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화폐로 말씀해 그렇죠. 금액으로 돈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산정을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네. 물어보시니까 꽤 될 것 같아요. 선거안에서 이 한 표의 가치를 실제로 산정했어요. 지난 총선 때. 그래요? 예, 선정이 되어 있어요.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백만 원? 교수님, 올라서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좀 더 써봐요. 예. 제가 한번 플렉스 예. 해보겠습니다. 자, 경아 씨. 4천만 원! 거의 왔어요. 우와. 얼마냐면 4,660. 내 한 표가? 내 한 표의 가치가. 아니 그럼 내가 4,660만 오늘 야 나 아니어도 되겠지 하면서 내가 한 표를 행사 안 하면 나 지금 4,660만 길바닥에 원 4천만 원 버리는 거야. 이게 제 교사 연봉인데 이게? 왜? 지금 충격 받으셨어요? 아니 너무 우와 이렇게나 많아요? 그러면 한 표 행사 하시면 연봉 2배로 뛰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야 이거 꼭 해야 되겠네 이거. 우와. 제대로 된 한 표가 우와, 진짜. 4,660만 원을 뛰어넘는 가치를 한다는 거죠. 다른 인센티브가 아니라 이게 인센티브네요. 네, 이 자체가. 네, 내가 한 표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투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건데 예. 숫자로 보면 바로 왔다요. 확 와닿. 어디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진짜 세계가 주목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할 K 선거의 매력, 가치, 진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진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전 교수님께 살짝 드려보고 싶네요. 글쎄요. 선거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사실은 이 선거라는 거를 저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고 또 어떤 사회에 살고자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 알베르토 씨가 태어난 이탈리아의 그 이런 정치가 이거 사상가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일 프린치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 자유로운 나라에 살아본 사람들은 그 자유의 달콤함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나라를 군주가 지배하고자 하면 방법은 없다. 싹 다 그 사람들을 추방해버리고 도시를 갈아엎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 민주주의라는 게 값지고 한 번 그 맛을 보면 잊을 수 없을 만큼 그 멋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앞으로 잘 발전하고 또 더 커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선거입니다. 사실 선거를 통해서 선거 때가 되면 모든 정치가들은 사실 민의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한 표, 두 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좀 태만 나오고 풀어진 정치가를 하더라도 이 다가올 선거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다잡아지게 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것 이것을 그냥 아유 뭐 귀찮다. 투표 나 안 해. 무슨 뭐 선거장 선거 가지고 정치 악유 다툼하는 건 나 싫어. 난 그거보다 쿨하게 살래 하면서 이 오히려 자기가 프로 투표 불참러라는 거를 자랑하는 분들도 생겼거든요. 이건 전혀 자랑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좀 군만두가 먹고 싶은데 짜장면 짬뽕밖에 없어서 항의의 표시로서 내가 그럼 투표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를 하더라도 그냥 투표를 안 하는 것 이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나올 수 있도록 뭔가 그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고 또 정치 활동을 하는 쪽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겠죠. 뭐 최악이 있으면 차악이라도 선택해라. 또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 선거를 그냥 일상적인 시기가 되면 돌아오는 거, 또 너무 자주 돌아오는 거, 왜 이렇게 자꾸 돌아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에 아까 뭐 가격으로도 환산해 주셨지만 가격을 넘어서는 그 가치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소중히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베르토 씨도 선거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본인이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눠봤잖아요. 교수님께서 이미 아침 말씀 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니까 추가적으로 뭐 알 얘기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역사를 알면 정말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알고 투표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투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역사를 알면 이 역사를 알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탈리아 역사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래 살았던 한국을 잘 몰랐어요. 있었던 일들을.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몇백 년 걸렸던 민주주의 과정이 이루어졌고 좀 알면서 저도 이제 집에 애기 둘이니까 나중에 좀 크면 왜 투표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투표해야 되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알베르토 씨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 술술술술.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그럼 경아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항상 이런 자리에 와서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 늘 느끼는 게 당연한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를 항상 느껴요. 예, 오늘 우리가 너무나 그냥 선택처럼 느껴졌던 그런 투표가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정치인 왜 그렇게 해? 라고 말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물려받은 오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정말 투표는 귀찮다고 안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자, 우리 큰별쌤이 또 마무리로 선거 임하는 마음, 자세 한번. 우리가 이게 선거 역사를 한번 쭉 한번 훑어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거는 사랑이다. 너무 좋다. 제가 또 사랑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 선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4.19 혁명도 받고 6월 항쟁도 받지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겐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은 뭐냐면 그 뒤에 오는 사람들, 자신의 아이들한테만큼은 좀 더 나은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겠다는 그 꿈으로 광장에 나왔고 그들이 만든 투표용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게 내리사랑이고 그것이 역사였다. 바로 우리가 이 투표용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했거든. 지금은 우리 사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뒤에 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나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 이게 쌓이면 이게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사랑이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네 분과 함께 선거의 역사, 선거의 제도, 우리 K선거의 쾌거, 또 지방선거 이모저모까지 아주 다양하게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함께하는 분들도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또 뿌듯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각 후보들 또 정당들 공약, 정책 꼼꼼히 살펴보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그 한 표의 가치, 소중함을 아신다면 무조건 투표장으로 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표는 무조건! 지선아, 사랑해!